네, 안녕하세요. 올해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을 초대해서 사랑과 또 결혼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는 국가대표다입니다. 사실 국가대표 하면은 스키점프 선수들 소재로 한 영화가 2006년이었나요? 개봉돼서 많이 이슈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OST가 지금도 귀에 이렇게 들리는데 오늘도 그 음악을 좀 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대중의 인식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선수들에겐 큰 힘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그 뒤로도 2016년에 이 국가대표를 다룬 영화가 또 속편이 개봉되기도 했죠.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요, 이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뭐 비장애인 스포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종목의 선수들도 계신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대중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우리 선수들의 저변은 또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프라이드로 꽉 찬 우리 네 분을 모셨어요. 나는 국가대표다. 사실 우리들의 클래스 이런 앞에 이름도 제목도 저희가 달았는데요. 1시간 좀 남짓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본인들의 인생 이야기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시는 네 분 이제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오늘 모셨고요. 제 이제 왼쪽 끝부터 이제 소개 드릴게요. 양동길 선수이십니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웨이 블루스 휠체어 농구단에서 운동하고 있는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양동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휠체어 농구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네, 오늘 많은 얘기 나누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 중에도 대표 이렇게 나오셨는데 천상 국가대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표해서 이런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하여튼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 옆으로 백혜진 선수 계신데요.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휠체어 컬링 선수 백혜진입니다. 아고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사라 선수이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장애인 스키협회 소속으로 8년째 활동하고 있는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 최사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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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끝으로 양정무 선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장애인 유도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정무입니다. 지금은 국가대표로 훈련하는 중이고요. 아, 지금 뭐 이런 뜻깊은 장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양정무 선수는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세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아니, 유도 하실 때도 표정이 이렇게 밝으신가요? 시합할 때. 진짜 운동할 때는요, 하고 반대예요. 네, 진짜 운동할 때는 진짜 호랑이처럼 제가, 어,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좀 약간 그런 제가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로 무섭게 보여야 하는 때는 막 무서운 표정 짓고요. 사람들 만날 때는 또 밝은 표정 지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스포츠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 승부욕 또 이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우리 네 분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정훈 선수 일단은 너무 잘 웃으시고 우리 나머지 세 분도 오늘 인사에 너무 좋으신데 편하게 또 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다양한 이제 종목의 선수들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활동하시는 종목에 대한 좀 소개를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 혜진 선수, 컬링 하면은 저희가 영미 이거 모든 국민이 웬만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컬링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휠체어 컬링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휠체어 컬링은 이제 비장애인 컬링이랑은 조금은 다른데요. 비장애인 컬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미하면서 네. 브러쉬로 얼음을 닦으면서 계속 빙판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휠체어 컬링은 이런 브롬과 브러쉬가 없어요. 없이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긴 큐로 한 번에 스톤을 밀어서 하우스 버튼 제일 가까이에 위치한 팀이 이기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한 번, 그러니까 선수별로 한 번의 스트로크로 네, 일단 승부를 가르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였고. 그러면 뭐 몇인 게임 뭐 이렇게 사람에 따른 종목 구성도 좀 다양하게 있나요? 네, 4인조 팀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믹스 더블 팀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남성 또 여성 한 분이 꼭 끼어야 되는 혼성 경기예요. 네네. 그래서 4인조든 2인조든 다 여성과 남성이 합쳐 있는 혼성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남녀가 항상 같이 하시는 게 좀 특징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흔히 하는 이렇게 브러쉬? 그다음에 네. 브롬이요? 브롬? 네네.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스틱을 이용해서 네. 큐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보내는 형태로 하는군요. 사실 근데 저희가 그 영미하는 그 컬링도 동계올림픽 그때 저희 우리나라에서 했던 동계올림픽 중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애인 휠체어 컬링 같은 경우는 대중에게 알려질 만한 최근에 대회라던가 이런 경기가 좀 있었을까요? 그 영미 때 조금 더 그 국민들에게 인식이 조금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오벤져스라고 평창에서 휠체어 컬링을 했던 팀이 있거든요. 평창에서. 국가대표. 거기에서 조금 더 인식이 많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패럴림픽이었던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 때는 2018년 때 베이징 2018년 때 평창 패럴림픽 때보다는 미디어의 노출이 조금은 더 많아져서 인식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이 장애인 스포츠 이 대표분들 모셨지만 동계 스포츠 특히 그리고 이제 컬링만 예를 들어도 사실은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알려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어떤 기회나 모멘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디어 요즘에는 개인 미디어도 많고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아고라 기회도 마찬가지 이 종목이나 우리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라 선수 스키 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 최사라 선수는 시력에 지금 약시를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선수로서 활동 중이신데 스키 타면 굉장히 스피드감도 있고 무섭고 할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스키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알파인 스키라는 종목은 네. 스키를 신고 그 눈 덮인 경사면을 이제 게이트 기문이 있는데 그 기문을 통과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내려면 스피드를 겨루는 종목이 이제 알파인 스키 중에 알파인 스키라는 팔각? 종목이고 네. 네. 이제 그 중에는 종목은 회전, 대회전, 맞아요. 이제 슈퍼 복합 그리고 슈퍼G, 다운힐 이렇게 총 5개가 있고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요? 나중에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같이 동시에 출발해서 하는 패러렐 경기도 있습니다. 패러를.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흔히 그 시각장애인 분들 스포츠 여러 개 보면 가이드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안내하시는 일종의 또 다른 선수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저같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헬멧에 블루투스를 장착해서 이제 네. 가이드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뭐 앞에 게이트가 어떻게 있다, 뭐 경사가 앞에 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가이드가 앞에 저보다 앞에서 타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탑니다. 그게 흔히 말을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 블루투스 이 기능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가이드를 또 해주시는군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스키라 그러면 스피드로 빨리 내려가는 게 있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회전? 그런 건 이제 기문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사라 선수는 그 여러 종목을 다 출전하시나요? 아니면 그 중에 어떤 걸 주로 하세요? 저는 네, 5가지 종목 다 출전한. 그래요? 근데 야. 이제 두 종목은 활강 활강이 이제 스피드로 빨리 내려가느냐를 네, 겨루는 거예요? 음, 거지만 이제 네네. 그 기문의 간격의 거리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지는. 야,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어떤 종목에 대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오늘 다양한 선수들을 모셔서 조금이라도 알게 될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찾아보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키 중계나 이제 동계 관련된 이런 중계를 볼 때 더 관심 갖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최사라 선수랑 우리 백현 선수는 동계 스포츠 이게 공통점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사전에 이렇게 좀 안면이 있으시거나 대회 때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국제대회나 이렇게 나가실 때? 네. 아, 그래요? 언제 보셨어요? 베이징 패럴림픽 때 국가대표로? 네. 그 동계올림픽은 여자 선수 비율이 높진 않죠? 네, 동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요. 네. 작년에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 때도 선수 34명 중에 여자 선수가 이제 사라 선수와 저 이렇게 그러셨구나. 둘밖에 없어서 여자 네. 선수들이 더 많이 유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명 중에 네. 여자 선수가 2분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양정모 선수랑 양동희 선수는 또 다른 종목이시고 실내 또 하시니까 또 다르실 텐데 사실은 이제 동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전히 또 이 안에서도 같은 상황이라는 걸 또 알게 되네요. 우리 양정모 선수에게 그러면 설명을 좀 어떤 게 좀 제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유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는 그 장애인 유도하고 그 비장애인 유도하고 좀 다른 점은 유도의 방식을 보면 시각장애인 선수,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선수 팀이 2가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유도 대회 방식은 좀 달라요. 뭐냐면 성인과 서로 사실 잡고 눈을 가리고 잡고 시합을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의 방식은 성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청력 대신에 사실 심판의 손으로 사실은 시작이나 끝을 알려주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장애인의 유도와 장애인의 유도들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다만 수신호를 사용하는 거, 그거가 하나 좀 다른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점수를 따는 기술이나 이런 건 아마 비슷할 것 같고요. 그 장애인 유도, 또 농인 유도 이렇게 2 종류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고, 아까 이제 수신호가 좀 다르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농인 유도일 때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이해 네. 잘하셨네요. 근데 양정모 선수가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시합할 때 막 하시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네. 아시에요. 네, 그러면 양동계 선수 오래 기다리셨는데, 휠체어 농구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제 휠체어 농구는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인데요. 저희 휠체어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포인트라는 등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따라서 각 선수마다 등급이 다르게 매겨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측 대퇴절단으로 이제 평소에는 의족을 차고 생활을 하지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4점의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점 중에서 저는 4점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죠. 1.0 등급부터 4.5 등급까지 총 8개의 등급이 있고요. 그 경기에 뛰는 5명의 합이 14점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룰이 있어서 장애가 경한 선수들과 좀 더 장애가 심한 선수들이 같이 한 팀을 이뤄야 하고요.
다른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척수 장애에서도 손상 범위나 운동 능력에 따른 이제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 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데 비해 저희 휠체어 농구 같은 경우는 뭐 절단 장애, 척수 장애 이런 뭐 다른 여러 장애들이 같이 한 팀으로 경쟁을 한다는 게 다른 장애인 스포츠와는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또 특징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팀 구성 자체의 특성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 유형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네네. 구성한다는 게 좀 처음 알게 됐네요. 근데 네. 그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팀 구성이 안 된다? 그 네네.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저같이 이제 뭐 4.0 등급 선수들이 운동 범위가 사실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수들만 5명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팀이건 장애가 좀 심한 선수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런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경기 시간이라던가 저희가 뭐 3점 슛, 2점 슛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농구 룰은 유사한가요? 일반 농구랑 비장애인 농구랑 같은 코트 내에서 같은 골대 높이 그리고 3점 슛 자유투 거리가 다 똑같고요. 그 경기장에서 같은 시간 내에 경기를 하고 이제 저희는 다만 차이점이 이제 더블 드리블이라고 하는 일반 농구에서의 그렇죠. 그런 그 룰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블을 치다가 공을 잡고 다시 또 드리블을 쳐도 되고 음. 그 점 딱 하나만 다르고요. 일반 농구랑 룰은 똑같습니다. 네. 뭐 이게 유명한 농구 만화도 있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더블 드리블이 나와서 네네네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 일단은 그 휠체어의 특성상 그 부분은 좀 자유로운 거가 있고 3점 슛은 정말 멀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대단합니다. 똑같은 거리. 네, 같은 똑같은 거리에서 같은 골대 높이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뭐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동계 스포츠는 저변, 특히 그 안에 여성 스포츠인이 너무 적다 이제 그 얘기 주셨는데 일단 또 우리 동길 선수하고 정무 선수에게 여쭤보는데 각 해당 종목에 지금 우리 저변은 어떠신지 선수들 숫자나 팀이나 뭐 대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활발하신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정무 선수부터. 네. 장애인 유도팀과 시각장애인 유도팀과 농아인 유도팀의 대화는 많이 있는데 제일 잘하는 게 시각장애인 유도라고 생각해요. 시각장애인 유도팀은 한국 안에서도 청각이 서로 해외에 가면 1년에 한 번 10에서 12회 정도가 있고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청각장애인 유도에는 한국 안에 대회는 시각과 똑같은데 해외가 1년에 해외 대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국제 대회가. 그래서 보통 청인들의 비장애인 유도대회를 보면 사실 연수나 이런 것들 막 상처를 많이 받고 막 그 부상 같은 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선수층이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도를 처음에 시작하셨다가도 사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유도랑만 비교해도 또 우리 농인 유도 선수들이 좀 상대적으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국내보다 해외 대회가 조금 적다 이 말씀도 주셔서 그것도 좀 놀라운 얘기고 그렇죠? 실업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팀 숫자나 지금 인원은 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지금 맞아. 한국 안에 시각 유도팀 잘하는 이유는 뭐 국가대표팀이 정말 굉장히 훈련을 잘해요. 이게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비장애인으로 훈련을 하시다가 이제 이게 부상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사실은 시각장애인 유도팀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사실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대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청각장애 쪽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다기보다 좀 취미로 조금 배우다가 이게 재밌어서 약간 이 선수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게 출발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생활 하시다가 중도에 또 시각장애를 입으셔서 하는 경우가 또 많으실 것 같고, 많으시다고 하는 것 같고, 농인 유도는 또 어릴 때 취미로 출발해서 이렇게 선수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층이나 그런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최사라 선수 저변이나 숫자 부족한 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스키도 적을 것 같고요. 그죠? 우리 혜진 선수도 말씀 주시겠지만 동계 스포츠 전체로도 그렇고 뭐 선수층이 좀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네, 저희 알파인 스키 선수들 우리나라 총 합쳐서 거의 30명에서 40명? 전체가요? 우리나라 전체가? 장애인 예, 선수가? 알파인 스키 선수가 네, 거의 30명,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 선수들은 그 중에 그 여성 선수는 한 4, 5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30명, 34, 5명. 대회는 좀 어떠세요? 여기 또 이제 동계 스포츠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그렇죠? 동계 훈련하거나 이 대회를 하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는데, 이 스키 대회는 어느 정도 있고, 얼마나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알파인 스키 시즌은 10월부터 3월까지고, 이제 비시즌 기간에는 거의 체력 훈련이나 해외 전지 훈련을 가서 훈련하고, 이제 시즌 기간에는 월드컵이 한 7번에서 8번 정도 있고, 세계선수권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시즌은 연간 이렇게 도는 시즌은 계속 참여를 전제로 훈련하시고 네, 참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네 분은요, 국가대표이시고 또 국가대표 선발전을 또 올해 또 돌아오는 선발전에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른 또 스포츠 선수들보다도 어떤 대회 참여에 대한 경험이나 또 국제대회 참여 경험이 조금 더 많으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혜진님, 어때요? 그 선수층이나 이 대회는 좀 어떻습니까? 국내나 해외. 일단 선수층에서는 이 휠체어 컬링이 정적인 운동이기도 하고요. 좀 예민한 운동이기도 해서 약간 다른 스포츠보다는 나이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선수들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 협회나 체육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직 젊은 선수들이 유입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알파인 스키는 우리나라 전체 34, 5명? 컬링은 좀 현재는 팀 수나 이런 건 어떻게 돼 있나요? 국내 대회에 참여하는 팀들은 10팀이 넘게 하시고 계시지만 이거를 주력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다 하계 종목 스포츠를 하시다가 동계 종목의 시간이 남으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다만 이제 그 휠체어 컬링은 2018년도 이후로 실업팀이 한 4곳이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활성화가 조금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훈련하는 장소 찾는 것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겨울 아닐 때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름 때라서 그 컬링장에 문을 닫는 곳이 좀 많거든요. 얼음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고 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컬링장이 많이 없어요. 한 4곳, 네. 3곳 거기를 이제 전국을 돌면서 문 연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업팀 4팀, 그다음에 이제 뭐 동호회든 다른 네. 걸로 하시는 분 모두를 포함해서 그 곳을 돌아가면서 이용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약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양동열 선수 어떻습니까? 휠체어 농구 쪽은 선수층이나 대회 뭐 횟수나 이런 거 좀 어떠세요? 저희 휠체어 농구는 이제 2014년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우승을 이제 촉진으로 삼아서 2015년도부터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휠체어 농구 리그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리그에 현재 지금 6개 팀이, 1부에서 6개 팀이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6개 팀이라고 하면 조금 숫자가 좀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그 안을 살펴보면 한 팀의 등록 선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 참가하지 않는 또 2부 팀들도 한 10팀 정도 더 돼서 국내에는 약 20개 안팎의 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휠체어 농구 리그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를 제외하고
한 세네 개의 그런 컵 대회들이 이렇게 있어서 1년에 한 5개 정도 그런 대회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비장애인 또 이 성인 농구 프로리그 이런 건 주로 겨울에 시즌을 하잖아요. 그럼 네네. 아까 말씀하신 휠체어 농구 리그는 연간 계속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시즌 계절이 좀 있나요? 저희도 그 매년 조금씩은 상이 이게 달라지고 있긴 한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리그가 진행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국을 돌면서 휠체어 농구 리그가 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시합도 뛰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네네네. 중에 또 나오신 거구나. 예, 예.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종목이라든가 또 선수층, 또 대회 이런 걸 좀 알아봤고요. 오늘 주제가 메인 핵심 주제는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은 네 분 다 아마도 크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이제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중도 장애를 입는 경우가 80%, 90%까지 된다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스포츠인으로서의 직업으로서 또 선수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 중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이라던가 특히 국가대표가 되셨던 그런 과정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나는 이만큼 힘들게 해서 국가대표가 됐어.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국가대표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스키 또 선수가 되시기 전과 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키 선수가 되셨는지 또 국가대표 선발 언제쯤 되셨는지도 아마 네 분이 국가대표 선발되는 시기나 또 이런 것도 다르실 것 같거든요. 우리 최사라 선수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 스키캠프에 참가하게 됐는데 네, 코치님의 권유로 이제 스키 선수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2018년도 이제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이제 그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었고 이제 그때는 나이 제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패럴림픽 참가는 못했지만 이제 19년도부터는 이제 국가대표로 제대로 된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19년도에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스키 타다가 다리 다치게 됐고 그래서 뭐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상을 딛고 이제 2022년 에 2월쯤인가 그때 작년에. 네, 노르웨이에서 하는 세계선수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야, 이거 배경음악 여기서 두구두구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숨을 죽였다고 말씀하셔서 더 긴장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가 초등학생? 아까 말씀하신 게? 5학년. 그때는 취미로 먼저 시작을 하셨던 네,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최선호 선수 죄송한데 그 시각장애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갖고 계셨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음. 선천적인 장애. 그럼 그때도 이런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스키 이런 걸 관심 갖고 도전하고 그때 취미로 시작을 하신 거구나. 그죠? 원래 수영을 하다가 이제 수영수를 하다가 이제 아시는 코치님의 권유로 스키 캠프에 참가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대회, 특히 이제 국제대회에서 메달 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땄을 때 기쁨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분 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이따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혜진 선수도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교통사고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요. 재활 겸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처음엔 배드민턴을 시작으로 2년 후에는 이제 저에게 맞는 운동을 직접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찾았던 게 휠체어 컬링이었고요. 2021년에 국가대표 선발전 때가 제일 인상이 깊은데요. 저희 팀은 이제 기간은 오래되고 성적도 잘 나는 팀이었지만 실업팀이 아니고 동호회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국가대표팀과 그리고 그때 실업팀들을 어렵게 이겨나가면서 차례로. 네, 마지막 한 샷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그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네 분 다 요 발언에 나중에 배경음악을 좀 깔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21년에 처음 이제 국가대표 선발이 되신 거고, 그럼 이제 이 컬링 종목의 선발전은 매년 있는 건가요? 우리 각 종목마다? 네, 국가대표 저희는 선발이? 1년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전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구나. 우리 사라 선수, 정문 선수, 이 선발전이 우리 동민 선수 다 정기적으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농구 같은 경우는 선발전이라고 따로 없고요. 이제 그런 선발위원회나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 이제 선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 단체 스포츠는 그런 식으로 많이 네, 종목별로 그 차이가 있군요. 우리 최설아 선수는 어때요? 선발은 주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스키 선수들은? 네, 저희도 따로 선발전은 없고 1년을 주기로 네, 그렇게 선발 똑같이 선발합니다. 네. 우리 양정근 선수는 어때요? 국가대표 저희는 선발. 국가대표 선발을 1년에 3번 정도 하는데 1차, 2차, 3차를 묶어서 점수 평균 점수로 해서 그 평균 점수가 잘하는 선수를 국가의 대회, 뭐 국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 올해에 만약에 1위를 2번 했다. 그럼 내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이 선발 대회에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야. 그렇게 개인 종목의 기본적인 좀 특성도 좀 나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 자체에 뭐 선수층이나 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네 분 중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네, 처음 또 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양동희 선수 이어서 그 국가대표 선발 이 과정이 뭐 이렇게 개인 종목에 비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 딱 선발되셨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 기억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휠체어 농구를 전문적으로 선수로 들어오고 업을 삼으면서 제 가장 큰 목표가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이었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되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 첫 번째 목표를 이뤘던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느꼈던 감동? 이런 거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때는 사실 뭐 대표팀으로 갔지만 경기는 사실 많이 참가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경기를 뛰는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았는데 그 1분 1분이 정말 저한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태극 마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인기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들 인터뷰, 뭐 다큐 이런 걸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게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이 안 가죠. 태극 마크를 여기 달아본 적이 없으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게 돼서 그것도 좀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LED 화면에 여러분들의 유니폼을 입은 자랑스러운 사진과 함께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는 국가대표다입니다, 오늘. 우리 양정문 선수, 국가대표 또 이 유도를 하게 된 그런 예전의 출발점, 뭐 이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사실 최사라님하고 동등하게 전 태어났을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도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나서 중2 때 유도반이 있는 곳에 사실 중학교를 입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시업에 계속 참여했는데 사실은 프로팀에서, 그러니까 비장애인 프로팀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메달을 좀 많이 땄고, 장애인으로 전향한 거는 처음에 청각장애인 유도팀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국가대회 선발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갔을 때, 예, 2009년 때 사실은 장애인 올림픽 대회 처음으로, 예, 그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금메달을 따게 됐거든요. 예, 그 뒤로 자랑하자면 4번이나 메달을 획득을 네, 했었습니다. 또 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네 번이요, 네 번? 네, 4번 땄습니다. 네. 근데 올해 사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아마 내년 3월, 원래는
예, 그 체량급에 따라서 사실 경량급에서 이제 그 올리려고 했는데 최종으로 제가 그 유도에서 3위, 올해는 3위를 획득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정모 선수, 최사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신 게 또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있으셨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어릴 때부터 출발해서 또 다른 경험들, 저 비장애인 분들하고도 운동도 하셨고, 또 그 농인 유도가 있는지도 나중에 아셨고, 이런 긴 과정이 있으셨던 것 같고, 우리 양정우 선수도 또 다이나믹한 음악을 틀어드려야 할 만큼 또 4번 연속 또 네, 메달을 따셨고, 근데 선수 생활 되게 오래 하신 것 같네요. 그죠? 양정우 선수 생각보다 선수 생활을 오래 하셨네요. 그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배우시고. 사실은 비장애인 유도 팀에서 10년 이상 했고요. 2009년부터 이제 청각장애인 했으니까 2009년. 25년 정도 아마 한 것 같아요. 우리 4분 중에 제일 선수로는 선배이신 것 같습니다. 양정우 선수가. 네. 아유, 아, 후배. 아, 이거 낙하는 뜻은 아니고, 네, 후배라는 여러분들. 뜻이시죠? 네. 자, 그럼 국가대표 선수가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선발전을 앞두고 계시기도 하고, 선수 생활 통틀어서, 야, 나는 이제, 근데 말씀하시다 보면 다 은연중에 이제 자랑이 나오게 돼 있는데, 꼭 뭐 성과가 있었다기보다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걸 소개해 주실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국내에서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다들 또 국내 말고 외국에서의 대회 참가 경험도 다 있고 하시니까, 뭐, 그때가 아니어도 좋지만요. 그 외국 선수들 만나고 또 외국 환경에서의 대회를 치르게 되면 또 그때 느꼈던 점도 또 다르신 게 있으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번씩 또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양동희 선수 언제 제일 기억에 남고, 혹시 이제 해외 선수들하고 경험이 있으시면 그때 느꼈던 뭐 국제대회 가셨던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운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모든 운동선수의 꿈인 올림픽, 패럴림픽 무대였던 것 같아요. 2020년. 연기되면서 2021년도에 열렸던 도쿄 패럴림픽의 휠체어농구가, 저희 휠체어농구는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이후 20년 만에 진출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사실 패럴림픽의 무대의 문이 너무 높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20년 만에 진출을 했고, 사실 성적은 저희가 10위로 마무리했지만 그 10위라는 성적마저도 저희한테는 역대 최고의 성적이긴 했거든요. 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이긴 했지만 그 패럴림픽 그 현장에서 그 어쨌든 축제 그 순간을 같이 즐겼던 게 저한테는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휠체어 농구를 하면서 사실 여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인기 스포츠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긴 한데 2018년도에서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살고 계시던 교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와주셨어요.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외쳐주시고 저희랑 같이 애국가를 불러주셨었는데, 그때 그 응원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를 처음 사실 느꼈었습니다. 그때가 저한테는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선수로서 이제 관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중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선수들의 지인이나 가족분들, 네. 대회 관계자분들이 전부인데, 그때 느꼈던 함성을 좀 국내에서도 계속 좀 느끼고 싶어요. 사실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나름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고 팬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휠체어 농구를 보러 오기 위해서 유료 관중분들이시거든요. 돈을 내고 티켓을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팀의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굿즈라고 하죠. 유니폼이라든지 뭐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돈 내고 사시는 분들이 팬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형성이 돼 있고, 팬심 이런 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유료 관중을 떠나서 아직 관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부러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그 유료 관중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일 수도 있고 프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스포츠 자체가 그냥 문화로 형성돼 있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보고
어떤 종목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팬심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경험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뛰실 때 그게 얼마나 또 그리우실지 또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 다음 대회 또 나가실지 여부랑 나가셨을 때 저희가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어렵게 나가시고 어렵게 선수 생활 하시면서 이룬 성과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알려지고 접하고 하는 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백혜진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도 뭐 패럴림픽 그런 대회도 기억이 많이 남으시겠어요. 네, 저는 작년 2022년 패럴림픽 기술을 맡았었거든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기술을 할 수 있어서 또 너무 처음에는 긴장이 됐지만 뒤에 있는 선수분들을 제가 소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태극기를 크게 흔들면서 가야겠다 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태극기 굉장히 컸을 텐데요. 기수 얼마나 크던가요?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 아, 태극기를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통에다가 넣으면 태극기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요만한 이 그렇죠. 주머니가 있는데 이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놓고 제가 이렇게 팔로 더 크게 흔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 이렇게 폐회식, 개회식 때 다 기수단에 이걸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하여튼 대단한 분들을 지금 모셨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럴림픽 기수로 또 하셨던 기억이 또 있으시구나. 혹시 이 종목 선수 성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선수로서 이렇게 하셨을 때 기억 남는 게임이나 이런 거는 또 혹시 없으실까요? 이 모든 게임이 다 기억이 남지만 저희는 그 베이징 패럴림픽 때 중국 팀과 붙었을 때의 오, 경기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졌지만 네. 그 많은 관중들이 다 중국만 응원을 베이징 엄청나게 올림픽인데 크게 패럴림픽. 하고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 경기가 굉장히 지금 기억에 잠깐 저는 소름이 약간 남습니다. 돋았는데 그게 상상이 가서 베이징 패럴림픽에 중국 팀하고 네. 붙었었다. 네, 근데 코로나여가지고 중국 응원단들밖에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기억이 남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끔 그 장애인 스포츠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뉴스도 댓글 같은 거가 많이 달리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보면서 힘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경험하는 게 있고, 그걸 보는 사람에게 뭔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스포츠 자체가 가진 힘이고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최사라 선수 국제대회,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계 종목이니까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가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 동계 스포츠에 대한 뭐 인식이나 저변이나 해외에서의 이 느낌이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확실히 이제 해외 시합을 나가 보면 이제 관중도 이제 많고 이제 선수들도 한 거의 그냥 국내에서 하는 장애인 스키 대회에서도 한 8, 90명 정도는 나올 정도로 그 나라에서 하는 네, 대회, 그 자체 대회인데도,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고 인식도 되게 장애인 스키라는 걸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음, 저희 나라에 비해. 그래, 우리 최사라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이렇게 기쁘거나 또 기억에 남거나 또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아까 이제 메달 딴 것도 말씀 주셨지만. 아무래도 큰 무대인 첫 패럴림픽, 베이징 패럴림픽 나왔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이제 23년에 이번에 이제 2026년 밀라노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시합 장소에서 네. 월드컵을 했는데, 월드컵을. 네, 거기서 이제 테크닉 종목에서 동메달 땄었고, 또 메달을 따셨군요. 그리고 그때 기뻤던 게 이제 시즌이 다 끝나면 이제 종합 시상을 하는데, 네. 이제
파이널 월드컵이어서 네. 이제 그때 제가 종합 2위를 했던 게 정말 음악 들어갑니다. 예뻤죠. 음악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 2위요? 이야. 그 다음 시즌에는 1등 한 사람만 트로피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등 해서 그 애국가도 목표가 올리고 생기셨군요. 목표가. 트로피도 받고 싶은 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야, 2위면은 뭐 목표 하셔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다 메달 따시고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양정무 선수, 아까 이제 4번 연속 대회에도 나가셔서 메달도 따셨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그래도 자랑도 하시고요. 그 중에 제일 기뻤던 또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면 또 소개도 좀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메달을 사실은 4번 땄지만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 질투하실까 봐 아, 제가 네. 간략하게 편집할게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았던 순간은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예요. 그 2009년에 제가 처음에 대만 올림픽에 갔을 때 1위를 했었거든요. 야. 정말 정말 너무 좋았고 사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림픽을 4번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을 했지만 그중에서 제일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국제 대회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보고 많이 부러웠던 건 훈련하는 장소였어요. 장소. 훈련하는 장소가 정말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후원 물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많고 지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정말 부럽고 질투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훈련비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취미로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 뭐 옷이나 물품들을 사실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보고 그 나라를 보면서 정말 그런 지원이 많구나. 라고 저희랑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아니, 반대로 사실은 그분들, 저 반대예요.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그 나라 분들이 한국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한 거예요. 저희는 아직 지원이 많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사실은 지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는 곳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한테 귀하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뭐 질투를 많이 한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놀란 거는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달을 받으면 사실은 약간 저희가 보상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포상금. 네, 포상금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올림픽 메달을 땄어도 사실은 포상금 같은 게 없대요. 그래서 왜 없는지 물어봤더니 확실히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한국을 보면서 장애인 유도가 정말 발전됐다라고 좋다라고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부럽다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화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이게 잠깐 검증이 필요한 그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안에서도 또 유도와 다른 종목에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해외 선수가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유도 안에, 농인 유도 안에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우리 다른 종목이나 이 상황은 어떠신지 또 궁금해지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일단은 양정모 선수 첫 그 금메달 따셨을 때, 그때 너무 좋으셨다고. 그건 저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선수들은 또 이 느낌을 아시겠지만, 그건 너무나 자랑하실 일이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어서요, 우리 양동희 선수께 여쭙고 싶은 게, 일단은 휠체어 농구 자체로 볼 때는 국내랑 해외? 그런 차이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다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물품이나 이런 것도 풍부해 보이고, 포상금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종목별로도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고, 동계 또 이런 실내 스포츠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보상금의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장애인 스포츠의 연금 제도가 비장애인 스포츠랑 이제 같아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어, 연금 같은 것들을 조금 받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뭐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각자 개개인적으로 스폰서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팀에서 돈을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기업의 스폰서가 붙는 개개인적으로 붙는 선수들은 없고요. 그리고 실업팀이 3개 정도 운영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선수들이 운동하기 조금 편한 환경이 조금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실업팀이 없는 나라들에 비하면 그 나라 선수들이 봤을 때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저희가 더 선진국인 선수들을 봤을 때는 또 저희가 또 부러운 부분들이 사실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국가대표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잘하는 나라들 유럽이나 그런 강국들이 지원이 확실히 좀 잘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나라별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 종목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약간 민감한 부분이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런 협회나 또 이 저변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딱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편차가 좁혀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그래도 선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 그리고 우리 관객들,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스포츠 선수로서 기본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에 나왔을 때 경험들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스폰서나 후원, 또 프로와 프로리그와 이렇게 계속 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약간의 그런 차이들도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수층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스키 선수, 그 나라는 당연히 이제 또 이제 동계 스포츠 활성화돼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백희진 선수는 국내 해외 차이가 그러면 컬링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게 확 드러날 정도의 경험을 좀 하셨는지, 외국 선수들은 우리 국내의 휠체어 컬링 선수들보다는 좀 어떤 환경인지 이런 경험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휠체어 컬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조금 더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어. 편인데요. 외국 선수들 세계 선수권 대회나 아니면은 패럴림픽에서 만나보면 네. 일을 하다가 이제 대회가 생겨서 휴가를 내고 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지원도 잘 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유니폼을 맞춰서 왔다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너무 조금 부러웠던 건 외국에서는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나라마다 근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많이 참여하고 하는데 저희는 국내 대회 자체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작년부터 휠체어 컬링 리그전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세계 최초. 생겼어요. 아까도 최초. 최초. 휠체어 농구에서도 아시아 최초. 맞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그러면서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2번, 3번씩 대회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올라가고 또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서 대회가 많아져서 이제 해외보다는 저희 나라가 대회가 더 많아졌다.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사례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또 종목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외국은 동호회나 이렇게 자기가 취미로 하는 걸로 형성이 잘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저변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일단 그 선수들 중심으로라도 리그가 좀 생겼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외국에는 그걸 취미로
직장 생활 하다가 취미로 네. 그런 대회도 나오고 개인 돈을 서로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유도는 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유도, 농인 유도 이렇게 있으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외국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양정모 선수 개인이 느끼는 국제대회 나갔을 때나 국내에서 선수 생활할 때 어떤 가장 큰 차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차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훈련할 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오,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정말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실력은 사실은 훨씬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가 크고 사실은 아, 이 몸의 피지컬이 달라요. 네. 그래서 유럽 선수하고 한국 선수, 이 아시아 선수하고 이 체격 자체가 좀 달라서, 예. 그래서 한국에서 대회는 그 지원이 정말 많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원, 또 후원, 물품,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 이 해외나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후원을 받나 봐요. 네. 그런데 러시아는,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1년 동안 계속 쉬면서 근데 훈련만 할 수 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반대로 훈련만 할 수 있는 기간이 예,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가보면 1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할 수 이 있지만 한국은 그걸 한 6개월 정도밖에 훈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나라에 좀 부러움이 있고, 예, 그 나라에서 또 저희에게 부러운 것들이 있고, 서로에 대한 좋은 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네 분의 종목에 상대적으로 유도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비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저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시는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양정훈 선수 말씀이나 소개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뭔가 열악하고 뭔가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자체는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훈련량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하고 우리 양정무 선수 피지컬이 떨어진다 이 말이 약간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수에 비해서 우리 양정무 선수가 되게 왜소한가요? 그러니까 같은 그 체급에서도 우리 어때요? 양정무 선수가? 원래 예전에는 2009 올림픽 때 했었던 체급이 원래 90 체급이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체급을 좀 올렸더니 사실은 제가 좀 더 이렇게 근육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지금 살찐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몸이 좀 불리려고 제가 하는 중입니다. 아니요, 살쪘다고 제가 생각 안 했다고 살찐 거 말씀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네. 우리 또 사라 선수 옆에 앉으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사실은 최사라에서 여러분들 제 후배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확실히 좀 체격이 다른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우리 한 1시간 정도 이제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 이제 돌고 돌아서 내 종목과 내 선수 활동에 대한 관심, 또 이해, 또 이런 심리적인 지원, 응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있으시고 당연히 더 많아지길 바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좀 속내라던가 속내를 좀 이렇게 털어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좀 아쉽다. 또 어떻게 좀 좋겠다. 그런데 뭐 외국에는 아까 이제 국제대회 경험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으니까요. 대중들에게 더 알려지고 그런 인식과 응원이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 번씩 이렇게 좀 더 정리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최사라 선수는 좀 어떠세요? 이런 동계 스포츠 그리고 알파인 스키 선수로 생활하시는데 그런 대중의 인식, 응원, 또 미디어나 관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겠죠? 당연히. 네. 뭐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계 스포츠가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미디어에도 노출되면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계 종목이 이제 하계 종목은 주로 훈련 시스템 잘 갖춰진 2,000선수촌에서 많이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훈련 환경이 많이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육회 쪽이랑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은 긍정적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그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찾아간 적.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최사라 선수 같은 경우는 스키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그 선수촌에서 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근데 컬링 연습장은 제가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훈련을 막 마음껏 열심히, 그렇죠? 국내 대회도 많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좀 안 되셔서,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에 노출이 되거나, 이게 동계 스포츠 관심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심도 갖고 팬들도 생기고 응원도 받고 하면 힘이 더 나실 것 같고 그리고 국제대회에 대한 참여 이런 소식이라던가 거기서의 성과라던 것도 어떤 관련자들 또는 이제 이런 팬들이 계시면 꼭 이런 뭐 체육회나 해당 종목의 협회가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요즘 유튜브나 SNS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계 스포츠 짝이시니까 제가 이제 혜진 선수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식이나 또 알려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이런 운동을 찾았을 때 2014년도에 소치 패럴림픽이 이제 휠체어 컬링이 그 TV에 방영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컬링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서 아, 이게 어떤 운동이지? 참 신기하게 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더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찾으려는 선수들에게도 참 좋은 방향인 것 같고 또 비장애인들에게는 인식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미디어의 노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 접하신 게 소치? 그게 2014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미 그거보다 훨씬 몇 년 전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까 이제 우리 양정무 선수도 말씀 주셨지만 농인 유도가 있는 거를 나중에 서야 아셨다고 하실 정도로 그런 인식, 그러니까 어떤 응원이나 관심을 기본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소식이나 정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 미디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에서도 좀 관련 협회에서나 우리 장애인 체육회 있으시잖아요. 막 얘기하셔도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해서 꼭 예산이 안 들어도 우리 선수들을 힘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제도도 정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동근 선수. 저는 20살 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동아리 농구 대회라든지 동아리 축구 대회를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휠체어 농구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저조차도 그런 쪽으로 아예 무지했는데 장애를 입고 나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좋아하던 농구를 휠체어를 타고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휠체어 농구에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그게 잘못해 13년, 14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분들이나 이런 어린 분들이 휠체어 농구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그래도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뭐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씩 알리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이제 그런 선진국들은 학교 어린 학생들한테 학교 체육 시간에서 이런 거를 체험을 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용이해지고
운동을 좀 접하는 그런 환경들이 워낙 좋다 보니 운동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8년도 장애인 아시안 경기 대회 때 27살의 나이로 참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막내였었거든요. 아, 27살. 네. 근데 일본의 막내인 선수가 18살이라고 18살. 들었어요. 제가 2021년도 도쿄 패럴림픽 때도 막내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가 제가 31살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그만큼 나이가 올라가는데 반해서 외국은 이제 그런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에 좀 더 홍보가 되고 좀 더 활발히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공영방송에 출연했었는데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 방송을 출연하고 나서 제가 패럴림픽에 갔다 온 이후보다 더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게 확실히 미디어 힘이 크다는 걸 그때 느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장애인 스포츠들이 미디어에 조금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접근성들이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은 저희가 뭐 복지 TV를 통해서 방영도 되지만 저희 연맹의 또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늘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아고라 그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사실은 이제 좀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의 차이는 있겠죠. 개인 종목이냐, 또 이런 팀 스포츠냐에도 있고, 저희는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저변이 있는 그 비장애인 쪽에서, 그러니까 농구라던가 유도 이런 거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학교나 어릴 때부터 그런 종목이 있고, 또 이런 장애인분들도 같은 스포츠나 종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부터 그리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인식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런 거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이해가 가고요. 우리 양정문 선수도 그래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각장애인 또 농인 유도가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백혜진 선수가 말씀드린 거, 또 양동길 선수가 말씀드린 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학교 체육 시간 때 저희가 알리는 거예요. 청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통합학교에서 잘했을 때 장애인 체육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과서에 그런 거 알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에 갔을 때야 처음 저도 청각장애인 장애 유도 이런 것들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조금씩 늦게 시작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나라는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올림픽 메달을 따면 사실은 TV나 이런 데에 많이 출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장애인 종목들이 홍보가 되는데 사실 청각장애 농인 유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거에 지금 아고라에서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할 정도로 예, 다른 나라는 굉장히 많고 인기가 있지만 한국엔 좀 부족한 거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유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홍보도 많고 상을 따오면 막 이런 응원이 많은데 한국엔 너무 적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그중에 제일 필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장애인 체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아마 장애 학생들도 늦게 시작하지 않고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양동일 선수 말씀 이어서 우리 양정우 선수도 굉장히 동감해 주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다 동의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인식의 문제라는 건 어느 주제, 어떤 분야에서도 늘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뭐 장애, 비장애 떠나서 어떤 사회의 현상이나 요소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해결책과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저희로서도
굉장히 기뻐할 일이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오늘 준비된 시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게 느껴지셨는지 길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네 분 선수들 아쉬움이 또 남으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그래도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 장애인 스포츠나 본인 종목 스포츠를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기회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에게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장애인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생활체육을 못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를 보시고 좀 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아서 사회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운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돼야 일단 이제 장애인 스포츠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스포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혜진 선수. 저희 휠체어 컬링이 2024년에 강릉 컬링 센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5년 만에 열거든요. 네. 많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쇼츠나 홍보 만들 때 2024년 뭐 그거 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사라 선수 또 마지막으로. 네, 전 이번에는 장애인 아고라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장애인 알파인 스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선수들이랑 장애인 알파인 스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문 선수. 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고요. 또 아고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거는 사실은 이 장애인 운동에 대한 편견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장애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에 대한 거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너무 달라요. 저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뭐가 안 좋지 않나? 라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한데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도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회 장애인 아고라를 녹화할 때마다 출연해 주신 분들이 같이 기회를 주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걸 제작하고 같이 홍보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감사한 생각을 항상 합니다. 모든 걸 알 수도 없고 모든 상황과 타인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장애인 아고라의 또 취지가 그렇죠. 오늘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모셨는데 이게 작은 계기가 돼서요. 다른 유튜브, 다른 방송, 다른 언론에서도 앞으로 있을 대회나 어떤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자꾸 많이 알려나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얘기는 또 당사자 얘기는 당사자가 제일 잘한다 이게 장애인 아고라의 모토거든요. 거기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활용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쇼츠용으로 하나만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저 다음 달에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하셔야죠. 이것도 또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이것으로 마치고요. 4회 장애인 아고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어 통역 해주신 분 현장에서 또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